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저희 재택의료 방문 진료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옆에 계시는 선생님 모시고 사례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유은실 또 옆에 계시는 이정권 선생님 모두 서울 36의원 재택의료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인데요. 먼저 이정권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권 선생님은 서울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쭉 계시다가 은퇴하신 지 선생님 좀 됐죠. 네, 은퇴하시고는 부천 요양 부천 병원. 노인병원에 이제 좀 네. 근무하다가 지금 여기 36의원에 합류해서 지금 방문 진료, 재택 진료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문 진료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진료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재택, 그러니까 집에서 병원으로 가시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1차 의료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꼭 필요한 분들도 이런 방문 진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랫동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 의사, 간호사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다 연계해서 제공해드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택의료센터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등급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등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자분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서도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할 텐데 병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의사 소견서를 이제 진찰을 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이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또 복지 용구 같은 거 사용하시는데, 그중에 방문 간호를 받으시려면 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시서 역시 저희가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방문 간호, 필요한 방문 간호가 이런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또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외에 장애인 장애인 환자분들, 장애인들도 저희가 그분들의 주 장애 이외에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서 필요한 그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방문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까? 저희가 또 어떤 환자분들을 현재 보고 있는지 이정권 선생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벌써 1년 반 네. 방문 진료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지금도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면 거기 보호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직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그래 진작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직 홍보가 참 많이 안 돼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누워 계시고 병원 방문을 못할 때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가면 의사가 온다는데 오면 뭘 해줄 수 있나, 네. 또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죠. 아주 정말 골치 아프다고 할까요? 그 참 보호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아직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위 방문 진료를 하면 뭐가 궁금한지 뭐 저희 생각엔 이런 게 궁금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마 스스로 또 어떻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환자를 보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나누어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요거 나왔는데 지금 요 뜨지요. 네. 방문 진료 유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첫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안 좋으면 이거 집에 병원에는 못 가겠고 지금 도무지 움직이려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구급차 불러야 되고 뭐 힘든데 그렇다고 응급이라고 해서 뭐 바로 모셔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일회성 일시적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어. 이미 이분들이 뭐 다른 데 주치의도 있고 병원에 다니는 분이지만 의사가 이제 못 오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보호자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방문 진료를 이거 누가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셔서 저희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죠. 그래서 이제 보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래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봐서 이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병원으로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가서 검사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처방을 드려서 해결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네. 이제 등급이 있으면 재택 진료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방문하는 의사가 주치의가 돼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계실 수 있을 만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집에서 계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드리는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치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처방도 할 수 있고요. 무슨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이제 잘 받으시지만 한편 그 병원 방문 안 하고 보호자들이 대신 가서 타오기 때문에 거기 계신 선생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수도 있고 또 약을 봐서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장기적으로 돌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인 분들도 이제 집에서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간병만 집에서 가능하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또 제일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예. 이제 저희한테 방문 진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문 진료를 알고 연락하시는지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호자분들이 인터넷으로 방문 진료 정말 또 왕진 뭐 이런 용어를 치시면 요즘은 이제 조금 그 방문 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락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이 그 간병을 받고 있어서 그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제가 요양센터를 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요양센터에서 요즘에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이런 의원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한테 그 제가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구청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목을 보고 요 부서가 이런 거 알 것 같다 해가지고 소위 민원 전화를 하시면 보건소나 구청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경우에도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하는 의원들과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연락이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거꾸로 이분은 정말 등급을 받아서 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필요한데 등급이 없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의사 소견서를 써줄 의원들을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하고 연계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족분들 중에 이런 방문 진료 의사 간호사가 와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저희 병원을 또 다른 병원들도 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알 수가 질문이 있습니다. 벌써 들어왔네요. 네네네. 지금 질문 혼자 사는 어르신도 이런 재택 진료를 받으실 수 있나요? 그랬네요. 예, 이제 간병이 안 되시면 분들라면은 사실 우리 방문 진료는 가서 환자를 보죠. 환자는 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이 계셔야 그다음 간병이 되고 그다음 사후 어떻게 하라 지시도 하고 또 우리가 추후 방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란 이 개념이 좀 애매한데 혼자 독립적으로 계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혼자 다. 그러나 누워 계시는데 혼자 계신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이런 경우도 어쨌든 재택 진료를 신청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방문할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기능 상태나 이런 걸 봐서는 그분 혼자 계실 때 저희들이 갈 수도 있어요. 대개 요양보호사가 한 서너 시간 와 있을 때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번 이제 환자가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조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가족 없이 이제 돕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계신다라는 뜻이라면 그분이 뭐 저기 주민센터나 또는 이제 그 보건소나 해서 이분을 돌봐주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자 생활이 다 되는 분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분이실 텐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 그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가족, 친족이 아니고 돌보는 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저희가 진료를 나가서 환자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한번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가 거꾸로 한번 봐야 보고 나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판단하고 그 돌봄을 연계해 드리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센터에는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꼭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의료 이외에 다른 복지 돌봄이 필요한 그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라고 이제 사회복지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일단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피검사, 소변검사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이거 항상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주사도 놔주실 수 있냐? 마음 편한 하루님 질문이신데 이건 뭐 다 가능합니다. 검사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택 진료가 우리가 의원을 방문하거나 병원 방문과 뭐가 다른가? 의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가능하면 다 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물론 이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뭐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기계를 가지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얼만큼 그게 필요한가 따라서 그걸 준비해 놓은 재택 진료센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는 별로 필요 없겠다 해서 없는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피검사, 소변검사, 많은 검사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피를 뽑아서 검사센터를 보내서 바로 검사되고요. 주사 당연히 그건 되죠. 주사나 뭐 약 처방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네 의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다 의뢰를 하지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병원으로 일단 한번 연락을 하시면 이제 우선은 전화 통화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물어보고요. 또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이 지금 같은 궁금한 사항들을 전화 통화로 다 물어보시면 1차적인 걸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자 접수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정말 몇십 초 안에 진료 접수가 끝나지만 저희 재택의료센터에서의 진료 접수는
그 환자의 모든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집니다. 선생님, 저 사례로 들어가서 네. 아까 일시적이고 예. 또 뭐 판단을 해보건데 뭐 여러 번 의사가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 예. 예를 가지고 뭐 한번 말씀해 그러죠. 주실까요? 예.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단순한 이유로 방문 진료를 요청했지만 이제 우리 가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서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경우 있고요. 뭐 여기 지금 몇 가지 씁니다만은 와상의 치매 환자인데 그 우리 위루관이라고 이제 음식 먹여주기 위해서 위에 네. 이제 튜브를 꽂아놨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물이 음식이 빠지니까 그걸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전에 수액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 진료가 금방 안 되니까 그걸 시술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고 보고 이제 그 사이에 수액 치료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이제 재택 의료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분은 물론 그 후에 이제 이 튜브는 잘 고쳤고 그 후로 계속 재택 치료하고 있죠. 그 집에 이렇게 와상으로 있는 분들이 지금 이 환자처럼 위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원래 시술한 병원에 가서 네. 이제 그걸 새로 이제 빼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고 엑스레이로 다시 찍어서 잘 위치돼 있는지 이렇게 보는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좀 이렇게 오래되면 저희 재택의료 센터에서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위루관도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주실 수 위루관을 이제 잘 이게 정착이 돼 있으면 사실 꽂고 하는 게 이제 관계는 잘 되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가 그거를 이제 되게 우리가 어떤 아주 표준적인 진료 지침에는 네. 그걸 꽂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에 투과하지 않는 걸 좀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로 네. 확인을 위로 하는 게. 잘 들어가나 확인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콧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청진으로서 확인하는 물론 그것도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청진으로서 가능한데 위루관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관을 갖고 계셔서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시면 저희가 어떤 거는 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실제로 나가서 환자를 보시면 네. 가능한 경우도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수액 치료는 저 보호자분들이 이제 뭐 위로관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해서 못 드시니까 수액을 놔달라고 네. 요청을 하신 건데 수액은 또 어떻게 많이들 지금 주사를 맞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결국 계시는 못 자시고 못 드시고 이제 이러면 이제 탈수가 생기니까 예, 우리가 수액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듯이 뭐 병원에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을 때 며칠간 못 먹을 때 우리가 이제 영양 주사 네. 넣듯이 뭐 그런 것들이 일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수액 치료지요. 또 노인들은 이게 탈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물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 물을 드시기 많이 드린다 어려운 해도 네. 보호자들 많이 드린다 그래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한 모금 두 모금 먹고는 안 드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권해서 많이 드시게 한다 해도 실제 양은 적을 때가 많아서 네. 이 누워 계신 분들은 탈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 그 수액 주사도 많이 놓죠. 네. 네. 여기 보니까 또 치매 환자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 고관절 골절은 아주 그냥 흔한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 네. 골절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치매도 나이가 너무 심하고 많으셔서. 이거는 중증 치매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목만 돼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욕창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욕창 치료를 하니까 이분도 아무 정보가 없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재택에 네. 대한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재택 의료로 전환은 되고요. 또 한 분 밑에 있는 얘기는 이제 뭐 신부전이 심해서 아주 기존 병원에서
아주 최신 약물을 쓰면서 치료 중이에요. 다만 그런 약물을 먹을 때 필요한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못 하니까 그 의사가 처방을 계속 하려면 어떤 그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방문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재택 치료를 해서 우리가 자주 가서 보고 그분은 약은 그 병원에서 타더라도 그 병세라든지 또는 폐렴 위험이라든지 또 욕창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도 이제 재택 마침 등급을 이제 받아서 네네. 이제 재택 의료로 전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방문으로 왔지만 그걸로 일회성으로 에피소딕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로 계속해서 우리가 재택 의료로 지속적으로 환자를 네. 돌봐야 될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예들이 네.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다 치매 환자 이제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치매 환자 보시는 비율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와상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치매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나 많은 그 신경퇴행성 질환, 뭐 파킨슨 병도 있고요. 또 이제 와상 환자는 대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와상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집 안에서 거동만 가능하신 네. 그런 분들은 다양한 이제 만성 질환으로 워낙에 노쇠가 심해서 이제 노쇠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그런 분들 인지 상태가 좋아도 네. 이제 못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재택 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집에만 좀 계시다 보면 금방 근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또 도움 못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 방문 진료를 이제 요청해서 받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얘기하실 수 있을지. 예, 의료라는 게 이제 다양한 이 측면이 있는데 이 의사가 방문을 해서 뭔가 문제를 목록을 만들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조정해서 이거를 간단히 해결할 것부터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 또 네. 예방할 거, 또 약물 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약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드시는 약의 종류가 많고. 그래서 그 약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얘기는 참 얘기를 하면 1시간 해도 끝이 안 날 텐데. 1시간 해주셔야지 됩니다. 노인들이 약이 뭐 5가지 이상만 돼도 문제라는데 네. 제가 가보는 평균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약을 좀 조정하는 거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의사가 방문해서 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게요. 그래서 병원 가시면 좋지만 병원을 못 가시니까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 각 질병마다 이렇게 각 과를 다니시고 이렇게 돼서 점점 더 병원 가기 더 힘들고 한 번 가면 보통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좀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직장도 있고 자기 그 생활이 있는 가족 돌보는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이제 진료 형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사실 그 환자 개인과 그 당시 상태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데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분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 또 그 당시에 어떤 지금 문제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뭐 맞습니다. 특히 지금 선생님 참 그 정확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중학교 때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집에 직접 오셔서 네네. 그래서 가정 상태도 보고 이랬잖아요. 그 참 좋은 제도죠. 학생이 집에 어떻게 살고 있나 보는 건데 그러면 하나를 딱 가서 보면 눈에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저희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가서 가정을 예를 보면 다 보여요. 물론 그 가족 뭐 간의 관계도 보이고요. 네. 또 누가 제일 주 돌봄자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고생하는지도 보이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와상이 아니고 이렇게 노쇠한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 낙상이 제일 큰 위험인데 그런 낙상의 위험 요인을 집 안에 그렇죠. 곳곳에 두고 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중재해서
이걸 뭘 설치를 하거나 사회복지 장구, 요양 장구를 통해서 좀 예방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잡수는 것도 가서 보면 다 알죠. 맞아요. 그것처럼 어떤 병원 이게 원장님은 환자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화 시작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는 원장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예. 네, 그런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직접 보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 지금 또 질문이 오셨는데 네. 그 몸을 신청은요. 이게 지금 신청을 어떻게 하냐 이런 자꾸 질문이신데 신청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요양 등급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아까 말한 그 1차 의료 방문으로 의사가 와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갑니다. 근데 우리 이거 여기서 오늘 그 뭐 거리나 이런 거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제 재택치료센터가 동네마다 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올 수 있는 재택치료가 어디 가까운데 어디가 있는가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는 예, 그런 문제는 있죠. 잠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요 지금 질문은 부모님이 병원은 안 가시려고 하는데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것까지 거부하실 것 같진 않다. 신청해도 되느냐?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네,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하셔야죠. 네.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리는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와상으로 계시는 분,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바깥으로 못 나가실 정도인 분, 이런 분들을 우선 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진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이제 골고루 많이 지정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한 개에서 뭐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택의료센터가 대부분 소재하고 있는 그 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너무 먼 데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역별로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거꾸로 안내도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강북에서 연락 오신 환자분들한테는 그 지역에 어떤 재택의료센터가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뭐 서초구, 송파구, 또 강동구, 뭐 성동구 이런 정도 저희가 다리 건너서 한 10km에서 15km 이내의 지역은 신청이 들어오면 진료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뭔지 쭉 살펴보시고 포괄적인 평가를 해서 이제 환자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면 한 번으로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환자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좀 오랫동안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가? 예, 뭐 이건 이제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놨는데 이거 아마 좀 보시기는 약간 네, 그냥 말씀으로.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환자분인데요. 92세니까 연세 많으신데 네. 치매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가고 실내 거동도 잘 하시고 비교적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혈압 약도 먹고 당뇨병 약도 먹고 계시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전 병원 약을 이제 자꾸 이제 병원을 못 가니까 아무리 거동이 한다라도 못 가니까 약 처방을 원한다 해서 이제 우리한테 의뢰가 왔죠. 네. 네, 그래서 약을 처방 그대로 해드리고 이제 검사도 가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빠져요.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갑자기 열도 나고 평소보다 말도 없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급성 이제 신부전 상태 그런 상태로 살짝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병원 우리가 가서 바로 병원 진료를 권고했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입원하셨는데 보니까 그 대장에 출혈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저 헤모글로빈이 5.7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게 많이 떨어진 거죠. 빈혈이 심한 걸 우리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평소 뭐 그냥 노인이 그냥 있는데 평소보다 말이 좀 더 없고
그냥 네. 열이 좀 난다 이 정도 증세였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죠. 뭐 그냥 의심하다고 생각 안 네, 했을 그냥 지켜볼 수도 정도? 있는데 네, 이제 네. 우리가 마침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해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네. 병원 방문이 어려운 만성 질환을 보면은요, 뭐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수액이 필요하다든지 또 치매 환자가 갑자기 행동 장애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를 이제 약물로 조절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케이스처럼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가 생긴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기 발견해서 우리가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진료 나가다 보면 진료 일정이 잡혀 있는데 환자분이 중간에 갑자기 더 나빠지셔서 알아서 응급실 가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92세 환자였는데 고령 환자들이시다 보니까 또 진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안타깝죠. 예, 근데 네. 뭐 워낙에 이제 집에 계시다가 아주 노쇠가 심하셔서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생기고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다 그런 일이 있죠. 네, 저희 지금 진료 나가는 환자분들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개 85세에서 네. 95세 사이 제일 네. 많고요. 예. 먼저 이제 만성병이 있고 아까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분들 있습니다. 젊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네. 한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파킨슨병이 심해 진행이 돼서 이제 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고요. 네. 예. 요거는 선생님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자료인데요. 이게 11월 말에 KBS 추적 60분에서 마지막 선택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이 하나 나갔습니다. 요거는 그 방송의 사진인데요. 제주도 해녀 할머니신데 대장암이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 할머니는 나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뭐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요새 그 연명 의료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셔서 집에 계시고 왼쪽 편은 아드님이고 오른쪽 편은 이제 선생님 같은 방문 진료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콧줄 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방문 진료하는 기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지 또는 아픈 상황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지 집에서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방문 진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시던 약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요. 네네. 예. 약 얘기를 조금 아마 해야 되겠어요. 아마 네. 저기 집에 지금 어르신들 돌보고 있는 많은 혹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약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약제 처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다약제 처방이 왜 일어나는지 뭐 의사가 잘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요. 이게 의사는요.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뭔가 증상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걸로 아주 딱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해결이 많은 경우에 약물 치료가 현대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상이 있으면 약을 주고 영상이 있으면 약을 주고 그러죠. 또 이제 뭐 꼭 의사만 탓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도 뭔가 증상이 있으면 약을 원해요. 맞아. 병원 가는 데는 약도 안 받으러 병원 가냐. 그 의사가 약도 안 주더라 이런 소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들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람 몸이 생리 상태가.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일단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걸 해결해서 또 약을 써요. 그래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걸 또 해결해서 약을 쓰고 마치 눈사태가 생기듯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뭐 고혈압 약 중에 변비를 일으키는 약이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바꾸면 되는데 변비 있다고 변비약 쓰면 변비약을 많이 쓰니까 설사가 많이 심해져요. 설사한데도 모르고 그냥 좀 몇 번 더 쓰니까 탈수가 돼요. 탈수가 되니까 또 콩팥이 나빠져요. 뭐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다약제 처방을 어떻게 하면 줄이냐 하는 건데 요거는 정말 우리가 환자분과 또는 보호자와 의사가 서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약을 줄이면요. 대개 이제 85세 혹은 이상의 아주 초고령자, 9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끊을 약들이 많습니다.
또는 줄여야 할 때 많고요. 또 줄이고 끊더라도 우리가 그게 괜찮은지 또 봐야 되잖아요. 끊고 나서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해서 끊었지만 혹시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약물 부작용을 줄이거나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서 이 약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상당히 어른 한 의사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각자 분리돼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니면서 저는 약 끊는 게 아주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중요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약이다가 아니다. 예, 너무 많은 약을 먹고 있다. 약 줄이자. 근데 네. 뭐 물론 약 줄이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지금 이게 문제라고 제가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뇨병, 고혈압, 골관절염, 그다음에 신경 이상으로 이 발목이 떨어져서 발목을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그리고 잠 못 자고 불안 장애, 우울 장애, 그리고 이제 온몸이 통증,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고립되어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대리 처방을 그동안에 아들이 받았는데 여러 이유로 아들이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약 처방을 받고 싶다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 여러 이유란 게 이제 그 보호자분의 이제 캐릭터도 있고 뭐 해서 그리고 약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과니까 아프다고 계속 약 달라고 그러고 해서 어쨌든 우리한테 처방 왔는데 약을 한번 볼까요? 요 다음에 네. 보시면 이 뭐 약 이름을 적어놨는데 선생님 약 처방을 원합니다. 이러면 저희가 일단 진료를 하고 예, 진료를 예.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네. 혹시 다음 혹시 네네. 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약 네. 처방을 원합니다 하고 이제 저희한테 진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약 처방을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예. 일단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나가서 예. 환자를 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래서 나가셨더니 그래서 이러네요. 보니까 약이 모두 18종입니다. 뭐 이런 약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약을 먹고 계세요. 그래서 약을 좀 줄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줄였는데 이제 결국 이분은 뭐 그리고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줄일 네. 약들 줄이고 했는데 뭐 잘 안 됐습니다. 저하고는 결론은 왜냐하면 이분이 다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약을 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약을 계속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간에. 예,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저하고 간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폴리파마시라고 그럽니다. 다약제 처방. 폴리란 게 많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 과 진료로 인해서 중복 처방이 발생하고 이런 건 선생님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학병원들을 예, 주로 예. 다니시면서 예, 이런 일이 이런 생기는 과를 거죠? 다니고요. 예. 네. 또 이제 우리가 가보면 기존 병원의 임상 정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약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는지 이게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작용 때문에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썼는지 알기 힘든 경우도 많고요. 또 이분들이 되게 약은 먹고 있는데 그 병원을 방문을 못하는 분이잖아요. 재택으로 계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 효과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약을 쓰면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치료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좀 잘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처방을 한번 하면 네네. 안 바꿔요. 잘 계속 줘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바둑을 두면 잘 두는 사람은 한 수 뜰 때마다 네. 전체 네. 형국을 보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데 이 하수들은 그 전수 보고 계속 그 다음 수를 또 이거 전체 형국을 보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환자가 의사를 바꾸면요 보여요. 아, 네. 이 약을 왜 썼지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치료 관성에서 벗어나서 약을 이제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 관성 예, 그런 말씀이군요. 것도 사실 의사들이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 아까 말한 대로 환자분도 무조건 증상 있으면 약 달라 하지 마세요. 약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정상 치료로 전부 다 약을 쓴다. 그리고 처방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이 아까 말한 대로 약물 관리라든지 이런 복용량 줄이기는 네. 좀 많은 이제 우리가 신뢰가 관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 보는 우리 보호자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르신들이 잘 설명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계 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다약제 처방은 전 국민적으로도 지금 전 국가적으로 문제로 삼고요. 지금 많은 노인병 보는 의사들끼리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네. 어떻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원인을 찾고 사회적인 원인, 뭐 의료적인 원인, 또 가족적인 원인 다 찾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양쪽에 다 뭐라 그러나 조금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이제 저희 뭐 의사를 키워내는 의과대학에서부터 또 수련시키는 그 전공의 과정에서부터 이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보통의 문제가 문제는 되고. 보통 문제 안 되는데 네. 결국 이게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고령으로. 그러니까 약물에 스님-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그러게요. 맞추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많은 약들은 대개 그 임상 시험이란 게 대개 65세 이후는 중장년. 별로 네. 65세 이후는 그 임상 시험에 대상이 아닌 대상에 거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 노인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시험 임상시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한 60대에서 쓰니까 뭐 80대도 맞겠지 하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맞아질 수 있죠. 앞으로 아마 우리가 좀 더 개별적으로 네.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이제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 여성과 남성도 뭐 약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뭐 또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도 큰 차이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나이 뭐 든 옛날에 그 경우에는- 임상 시험할 때 주로 남자들만 많이 했거든요. 네, 여자들은 그래서 아주 그 도외시돼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이제 성 관련해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다 이런 네. 예. 마치 애가 작은 어른이 아니듯이 네. 또 노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맞습니다. 단순히 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아마 우리가 그런 연구가 되면서 많이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약을 드시는 이제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보호자분들도 약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서 특히 어르신들, 고령 분들은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나 기존에 먹던 약은 계속 일단은 드셔야 됩니다. 제 말씀 듣고 그렇죠. 또 예. 그리고 항상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치의가 여러분 이제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항상 무조건 약을 안 먹는다기보다는 그 주치의하고 언론성 있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혹시 무슨 증상이 생기면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의심도 해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문 진료를 받으시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약을 쓰고 나서 나타나는 그 변화들을 수시로 이제 방문 오시는 선생님하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한 달이 아니죠.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대리 처방으로 똑같은 약을 받으시면 그 약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일이 약 처방해 주신 선생님이 아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고 또 이제 고쳐나가는데 방문 진료, 재택의료 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보호자분들하고 이 약 관리, 복약지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로감이 쌓여 피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기 또 뭐 이렇게 저기 누구 질문이 있으신데 네네네. 부모님들이 약을 너무 드신다, 뭐 약 그러네요. 영양제 이 방문하시면 지도해 주시나는데 이것도 이건 뭐 당연히 저희한테 이제 방문 진료를 요청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거는 뭐 다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걸 얼만큼 저희가 파악을 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또 네, 하나가 아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진료 요청을 하시면 가장 먼저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첫 방문했을 때 드시고 계시는 약의 그 처방전 또 지금 드시는 약 봉지, 약들을 전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돼요. 제일 어려운 점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선 약 처방을 안 갖고 계세요. 처방전을. 많은 분들이 처방전은 약국에 주고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약을 받으면 반드시 처방전 한 장밖에 없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처방전은 당연히 약국에 줘야 돼요. 네, 2장 주는 데도 있고 1장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1장 주는 데는 이제 근데 2장 주는 대학병원은 다 2장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도 1장도 안 갖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또 그냥 약을 그냥 이렇게 보따리째 주세요. 그 약 저희 파악 못 합니다. 이 제약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약도 모양 다 다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반드시 약 처방전을 그리고 만약 처방전이 없다 그러면 그 처방 받은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 하나 복사해 주세요 하면 또 드립니다. 약사들이 지난번에 갖고 온 거 하면 좀 알고 싶어요 하면은 주니까 반드시 약 처방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전, 최근 처방전하고 제 생각에는 혹시 그 3개월, 6개월 요 최근에 약이 좀 바뀐 게 있으면 그 전에 처방전도 같이 갖고 계시면 저희가 뭘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를 파악하는데 거꾸로 처방전 통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방전은 꼭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서류 발급 같은 것 때문에 나가 보니까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다 모아서 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신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드시지는 않아요. 근데 버리기도 아깝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버려야 될 약들은 선생님 어떻게 버리죠? 그냥 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원래는 뭐 그렇다고 돼 있죠. 근데 원래 네. 약국에 갖다 주라고 그래 있는데 네. 그 약국에서 잘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네. 그 잘 약국에서 원래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약국에서도 그 부담이 되니까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어디 그 특히 그 이제 화장실에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약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불필요한 약들 또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좋고요. 이제 가족분들이 선생님들 방문하신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저기 지금 질문 또 하나가 네. 마지막 이사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진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당연하지요. 예, 우리가 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병원에 다니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 왕진이나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걱정은 되시죠.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처럼 검사가 아까 피검사라든지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제한되고 어떤 더 정밀한 검사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한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도란 것이 이제 뭔가 하는 건 또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싶고 의사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어떤 그 병원이나 이런 것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인병을 보는 의사들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배경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내과의사도 있고 저처럼 가정의학과의사도 있고요, 외과의사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내과의사도 뭐 아주 어떤 특정 전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인을 보는데 좀 익숙해진 의사라면 아마 어떤 분한테 재택치료를 받아도 아마 충분히 잘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방문진료 재택의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전문의가 한 70, 80% 그리고 전문 과목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 과목 진료에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노인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진료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여러 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면서 진료를 하고 이것도 선생님들 경험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네. 우리나라 아직 재택치료가 초창기고요. 네. 지금 뭐 재택치료 학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많은 연구 자료가 쌓여야 되고 또 이게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사업으로 가서 정말 아무나 우리가 병원 진료 신청해서 받듯이 누구나도 이제 그동이 어려운 분들은 의원 진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네. 이제 확산되면 더 많은 이제 의사들이 여기 참여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고 특히 초고령 노인을 볼 때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점 의사들이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게 이제 확산되면 좀 더 나은 이제 진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접할 수 없는 환자들을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급 병원에서는 예. 저희들도 보호자들이 대신 약 타러 오던 환자를 저희가 이제 가서 병원에서 보시는 거죠. 본 경험이 있는데 답답했죠. 네. 답답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뭐 저로서는 아주 속 시원해서 사실 좋습니다. 오히려 환자 파악이 더 잘 돼서. 아, 예. 예, 예. 또 뭐 질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볼까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지역기관이라든지 연계에 관리해주고 있느냐 그러셨네요.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연고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일단 우리 그 국가 돌봄 체계 안에서 이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곳은 결국 소위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이런 분들이 다 연계를 하시면 일단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는 그곳에 방문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속의 방문 간호사들이 동별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제 수시로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 간호를 통해서 정말 의사 선생님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 저희 재택의료센터에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진짜 재택진료 많이 보편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더 사례가 있긴 한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정곤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다른 저희가 경험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신경계 질환, 파킨슨병이라든지 희귀질환 환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슬쩍 지나갔지만 이제 낙상 같은 경우 그 실내에서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을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큰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벌써 올해네요. 이제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통합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 이제 큰 상급 병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중급 병원,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집에서 어떻게 지내지? 그거를 다 연계를 하는 그런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2월 달에 또 한번 찾아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